이 시간에는 수학 교과형 도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교과형 도서는 크게 교과서, 수학 익힘, 교사형 지도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화면을 보시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의 모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학생 참여 중심 수학, 이게 바로 교과서가 지향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학 익힘책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수학 익힘이다. 결국은 수학 익힘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 다음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학생 참여 중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없고 어렵다는 인식이 컸죠. 그래서 교과서를 개발할 때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교과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교과서 한 단원을 보시면은 단원 도입 그림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본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즉 본차시는 그 단원에서 학생들에게 다루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징적인 게 생각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수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구 수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은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기는 단원 평가에 해당됩니다. 단원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 그래서 단원 평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우리가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원도 쓸 때도 이렇게 씁니다. 항상 3학년 1학기 1단원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면 이렇게 덧셈과 뺄셈 이렇게 쓰면 돼요. 이 형식이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차시란 말죠. 1차시, 2차시. 차시란 말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뜻풀이가 됩니다. 차시란 것은 단원별로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 전체를 시간별로 쪼갠 것이다. 이게 차시의 뜻입니다. 1차시, 2차시, 3차시. 그러면은 여기 지금 3학년, 여기가 3학년 1학기 1단원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 단원은 총 몇 차시까지 있는 거예요? 총 10차시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몇 개로? 10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리고 10개로 쪼갰을 때 각각을 차시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1차시에는 단원 도입이 나와 있죠. 이게 단원 도입이 되겠습니다. 단원 도입. 1차시는 단원 도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본차시, 여기 위에 본차시 썼죠. 본차시. 본차시는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차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차시가 되겠습니다. 본차시가 끝나거나 또 중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본차시가 끝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생각 수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 전체가 전반적인 한 단원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총 10차시. 10차시죠? 10차시. 총 10차시인데 단원 도입이 한 차시고, 본차시는 몇 개예요? 본차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본차시가 6차시. 6차시 되어 있고, 다음에 줄여 쓸게요. 생각 수학 한 차시. 다음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즉 단원 평가 한 차시. 그다음에 탐구 수학 한 차시에서 총 10차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었죠? 이렇게 전반적인 단원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과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단원 도입입니다. 단원 도입. 한 단원이 시작될 때 학생들이 처음 책을 펴면은 단원을 펴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원 도입입니다. 이렇게 단원 도입 차시가 되겠습니다. 단원 도입도 한 차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초등학교는 40분이니까 이 두 페이지를 40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학생들과. 그래서 맨 위에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단원명이 나와 있죠. 여기에 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1단원 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1단원. 아셨죠? 그 다음에 단원명 밑에는 여기가 핵심 발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 라는 핵심 발문이 나와 있죠. 발문이란 말이 있네요. 발문과 질문의 차이점은 아시죠? 아시나요? 질문은 실제로 내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질문이고, 발문은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거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 발문이죠. 그렇죠? 학생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고, 교사는 학생에게 발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몇 가지 발문과 질문도. 다음의 내용은 이 전반적으로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들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파에가. 그래서 본 차시에서 다루고 있는 뭐 기본적인 맥락, 상황, 이야기, 그림 등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교사가 발문하고 학생들은 답을 하면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원 도입 1차시, 이것도 한 차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차시, 또 1차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시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 본차시가 준비되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좀 키워볼까요? 자, 보시면 덧셈을 해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주제가 되겠죠. 학습할 주제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학습할 주제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제. 그래서 이 단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덧셈을 해본다는 거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가 주사위 그림이 있죠. 주사위 그림. 주사위 눈으로 해서 여기가 주사위 1,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 4. 그래서 네 가지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1, 2, 3, 4는 학습 활동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활동 순서. 일반적으로 꼭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순서를 지켜서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 및 순서이다. 활동 1, 활동 2, 활동 3, 활동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활동이다. 이건 활동 2가 되겠죠. 활동 2.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교과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좀 더 키워볼게요. 자, 키워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도입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가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는 뭐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어떤 도입 장면이 주어지고
안내하시는 분과 학생의 대화를 통해서 이 차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안내하는 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차시에서는 비행기에 탈 수 있는 탑승객의 수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게 이 차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차시의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동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어림해 보세요. 어림도 해보게 하죠. 그 다음에 식을 써보세요. 식도 써보게 하고요. 식을 써보게. 식. 자, 식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식을. 그렇죠. 덧셈이니까 식을 써보라면 한번 해볼까요? 342 더하기 117 이렇게 식을 써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학생들과 이렇게 생각주머니를 통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는 342 더하기 117이라는 덧셈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활동 2에서는 이걸 342 더하기 17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활동에서 제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랬죠? 이렇게 첫째는 줄을 맞추고, 둘째는 유리자리 계산하고, 셋째는 시부자리 계산하고, 배구자리 계산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 그것을 기능이라고 말했죠? 계산 절차라고 말했던가요? 그래, 이것이 바로 계산 절차. 요 앞에 활동에서는 학생이 개발한 방법대로 학생 스스로 계산 방법을 만들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했다면은 이 활동 2에서는 이러한 계산 절차, 형식적인 계산 절차라고 그러죠. 가장 쉽고 빠른 계산 절차를 학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활동 3에서는 이제 배운 내용을 모르겠어요. 계산해 봅시다. 익히기 문제를 풀고죠. 익히기. 다음에 활동 4에서는 수로 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으로 된 문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어른이 282명 이같이 문장으로 된 문제. 이걸 뭐라 할까요? 그래요. 문장으로 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교육에서는 문장제라고 합니다. 문장제. 영어로는 word problem. 그래서 문장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어때요?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교과서 본차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본차시, 도입차시, 본차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생각수학과 탐구수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수학이라는 것은 본차시를 학습하거나 또는 본차시를 학습하는 중간에 단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차시이다. 그렇죠? 문제 해결 역량. 그래서 이 생각 수학이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생각 수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를 이렇게 육각형 색깔 있죠? 색깔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6가지 교과 역량 이야기해줬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각 수학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림 속의 숨은 도형수를 찾아볼까요? 이것이 바로 생각 수학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들이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과 역량과 관련된
단계적 질문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질문 나와 있고요. 다음 오른쪽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다면은 이 첫 번째 활동과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탐구 수학입니다. 탐구 수학, 그러니까 단원 도입, 본차시, 그 다음에 생각 수학, 탐구 수학 네 가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수학은 조금 특정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단원 주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다양하고 깊게 탐구한다. 그래서 한 일견으로 이 탐구 수학을 깊게라는 말에 주목해서 이것을 좀 또 탐구 수학은 단원 평가가 끝난 단원 평가 뒤에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견 어떤 심화 학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심화, 배운 내용을 더 깊게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심화가 어렵다는 것과 동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네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후에 제시되는데 이는 탐구 수학 활동이 본차시 활동보다 심화되거나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교과서는 간단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 이 탐구 수학을 통해서 어떤 교과 역량을 기를 것인지에 대해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여기 탐구 수학의 제목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활동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전체 한 단원을 봤을 때 한 단원을 생각하면, 한 교과서를 보면 단원 생각하면, 첫 번째는 단원 도입이 제시되어 있으면 단원 도입,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본차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본차시. 자, 세 번째는 생각 수학. 네 번째는 단원 평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단원 평가. 마지막으로 탐구 수학.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을 통해서 결국으로는 뭘 기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과 역량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 탐구 수학은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내용과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교과서의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수학 익힘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 수학 익힘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수학 익힘의 위상과 역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은 학생들이 학습 결과를 점검해 보는 워크북으로 활용한다. 워크북이 뭐죠? 워크북이 문제지라는 뜻이겠죠? 문제지다. 예전에 그 수학 익힘책이 처음 개발됐을 때 1980년대인가요? 그때는 학생들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문제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익힘책이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에게 이런 익힘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도 어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 익힘책이 도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뭐 책상에 문제지 서너 권씩은 다 꽂혀져 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익힘책에 문제의 정답과 풀이가 제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익힘책 맨 뒤에가 문제 정답이 제시되어 있어요. 또
어려운 문제는 간단한 풀이도 제공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익힘책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푸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내용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과서의 풀이나 아니 익힘책의 풀이나 정답이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익힘책을 뭐 한마디로 그것의 기능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자기 주도적 또는 자학, 자습용, 문제지다, 워크북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학교에서 왜 익힘책을 풀어주지 않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사실은 익힘책은 학교에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풀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아시죠? 또 익힘책에 또 특이하게 깜짝 문제가 나와 있어요. 깜짝 문제. 깜짝 놀랐죠? 깜짝 문제가 있어요. 깜짝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확률과 통계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확률과 통계 영역에 해당되는 익힘책인데 갑자기 뭐 곱셈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깜짝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수와 연산, 측정 영역과 관련된 문항 중심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당 단원과 무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무관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을 시킬 의도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곱셈 단원인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깜짝 문제가 여기 제시되어 있죠. 깜짝 문제.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자기 평가가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기 평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학습 스스로 진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짜도 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힘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구성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이란 게 무슨 뜻인지는 좀 논의에서 밖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 지도 방법, 우리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과의 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명식, 탐구 수업,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학습, 협력 학습, 매체 등을 적절히 사용해 선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는 여기에 설명식 수업이 있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설명식 수업이 나쁘다고 강의식 수업이 말하고 있는데 설명식 수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설명식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설명식 수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도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요. 보시겠습니다. 학령 군별 내용 배열 순서가 보시면은 순서가 반드시 교수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 내용의 특성과 난이도, 학교 여건,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용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1학년 2학기에 2학년 1학기 거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2학년 1학기가 좀 진도가 빨리 끝났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빨리 끝났으면 2학기 거를 일주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서화만 해놓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평가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기능뿐만 아니라 6가지 교과 역량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 결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과정 평가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과정평가도 따로 나중에 평가를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강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업의 전개 국면에 따라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뭐 명칭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총괄평가는 수업 후 또는 단원이 모두 끝난 후에 하는 게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총괄평가는 한마디로 뭐 단원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평가. 다음 또 학생의 수학 과정과 결과는 다양한 평가 방법. 지필평가, 뭐 관찰평가, 면담평가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거 특징적인 게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학생에게 계산기,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학적 도구를 다양하게 교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원주를 뭐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 넓이는 뭐 2.5 곱하기 2.5 곱하기 3.14 파이 아래 적을 때 요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이게. 하지만 이것은 지금 소수의 곱셈이 목적이 아니라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목적이죠. 그럴 때는 어때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 예를 들어서 평균이 점수가 뭐 9.5 더하기 7.5 더하기 12.5 뭐 3이다. 이런 것 마찬가지죠.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계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산기나 공학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수학 교과서 익힘책의 구성과 특징 살펴보고요. 또 초등학교 수학 교수학습 지도 방법, 또 평가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